2001년 9월 12일 서울 종로구 해화동의 한 대학병원 특실. 72세 노부인 한영자 씨가 하얀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자궁암 말기. 의사는 남은 시간이 한 달도 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11시, 한영자 씨가 떨리는 손으로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딸랑딸랑.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20해 동안 숨겨온 죄가 있습니다. 한영자 씨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경찰을 불러주세요. 제발요. 간호사는 처음에는 노인의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영자 씨의 눈빛은 너무나 또렷했습니다. 간절함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 다음 날 아침 9시, 서울 종로경찰서 강력계 형사 2명이 병실로 왔습니다. 1981년 5월에 제가 아기 3명을 데려왔습니다. 한영자 씨의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충남 홍성에서요. 쌍둥이, 아니 삼둥이 형제들이었어요. 형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1981년 충남 홍성 삼둥이 실종 사건. 20년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미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이들을 데려왔다는 말은 납치를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입양을 뜻하는 걸까요? 더 이상한 건 한영자 씨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키웠습니다. 세 아이 모두. 형사가 물었습니다. 지금 그 아이들은 어디 있습니까? 다 컸어요. 23이 됐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대학도 나오고 직장도 다니고 있어요.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20해 동안 전국이 찾아 헤맨 삼둥이 형제. 그들이 서울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었다니. 누가 그 아이들을 데려갔던 걸까요? 왜 한영자 씨는 20년이 지나서야 고백하는 걸까요? 그리고 친부모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2001년 9월, 잊혀졌던 증거 하나가 20년 만에 진실을 드러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미제 사건을 다시 세상에 드러내는데 큰 힘이 됩니다. 홍영웅의 사건 파일 시작합니다. 1981년 5월 17일 일요일, 충남 홍성군 광천읍. 이강훈 씨 부부는 5일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3살배기 삼둥이 형제는 옆집 정할머니에게 맡겼습니다. 1시간만 봐주세요. 그래, 애들은 내가 볼 테니 천천히 다녀와. 새 아이는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파란색 멜빵 바지를 입은 삼둥이. 박미선 씨가 밤새 만든 옷이었습니다. 큰아들 동욱이 목에는 작은 십자가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11시, 부부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애들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옆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정할머니가 마당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뒤통수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검은 차. 남자 둘이 와서 데려갔어. 할머니가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박미선 씨가 현관을 보았습니다. 아이들 신발 3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지런히. 애들아, 엄마야. 박미선 씨의 외침이 마을을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오후 1시, 홍성경찰서에서 형사들이 출동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아이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흔적도 없었습니다. 정할머니의 증언. 10시쯤 검은색 승용차가 왔어요. 남자 둘이 내렸는데 한 명은 양복, 한 명은 작업복이었어요. 모자를 눌러 써서 얼굴은 안 보였고요. 아무 말 없이 애들을 안아들었어요. 내가 소리 지르려는데 뒤통수를 후려 맞았어요. 단서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박미선 씨는 아이들 이불을 끌어안았습니다. 아이들 냄새가 났습니다. 눈물이 미친 듯이 흘렀습니다. 이 상황이 꿈만 같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시계 초침만 또각또각 소리를 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건은 신문에 실렸습니다. 충남 홍성서 삼둥이 형제 집단 실종. 전국이 떠들썩해졌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 아이들이 20년 동안 어디서 살게 될지를 말이죠. 이강훈 씨, 당시 34세, 충남 홍성에서 대대로 농사를 지어온 농부였습니다. 논 1000평, 밭 500평.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아내 박미선 씨는 당시 30세,
마을 슈퍼에서 하루 8시간씩 일했습니다. 한 달 월급 8만 원. 가게를 보태기 위해서였습니다. 1981년 당시 농촌은 가난했습니다. 새마을 운동으로 지붕은 슬레이트로 바뀌었지만 살림은 여전히 빠듯했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이 600원이던 시절, 버스 요금은 200원, 농촌 가구 월평균 소득은 2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에게는 특별한 보물이 있었습니다. 1978년 3월에 태어난 삼둥이 형제, 이동욱, 이동현, 이동진, 일란성 삼둥이였습니다. 세 아이는 너무 닮아서 부모조차 가끔 헷갈렸습니다. 구분하는 방법은 성격뿐이었습니다. 큰아들 동욱이는 활발했습니다. 늘 앞장서서 뛰어다니고 동생들을 의젓하게 이끌었습니다. 둘째 동현이는 조용했습니다. 약간 내성적이었죠. 그림책을 보며 혼자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막내 동진이는 활달한 장난꾸러기였습니다. 늘 웃고 노래하며 집안을 시끌벅적하게 만들었습니다. 온 동네가 우리 삼둥이 자랑이었죠. 어딜 가나 구경하러 오고 사진 찍자고 하고. 박미선 씨의 회고입니다. 당시 삼둥이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마을에서는 물론이고 홍성군 전체에서도 유일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집을 삼둥이네라고 불렀습니다. 가난했지만 가족과 아이들이 있었기에 따뜻하고 행복했습니다. 이강훈 씨는 아침마다 세 아들 얼굴을 보면 가슴 벅찬 웃음부터 나왔습니다. 우리 아들들 크면 다 서울로 대학 보낼 거야. 박미선 씨는 밤새 바느질을 했습니다. 손가락이 찔려가며 바느질을 했지만 아이들한테 쌀밥 한 그릇이라도 더 먹이고 싶은 마음에 그 순간마저도 행복했습니다. 파란색 천을 사다가 멜빵 바지 3벌을 만들었습니다. 똑같은 디자인. 형제가 함께 입으면 그림처럼 예뻤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부부였습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세 아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동욱이가 태어났을 때 목사님이 선물한 십자가 목걸이. 박미선 씨는 그걸 큰아들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박미선 씨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1981년 봄, 세 아이는 다음 해면 유치원에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이강훈 씨는 아이들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밭농사를 늘렸습니다. 박미선 씨는 슈퍼 일을 더 열심히 했습니다. 가난했지만 가슴속에는 작은 꿈이 있었습니다. 세 아들을 잘 키워서 도시로 보내는 것, 대학을 보내고 좋은 직장을 갖게 하는 것. 하지만 그 꿈은 1981년 5월 17일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새 아이가 사라진 후 박미선 씨는 아이들 옷을 꺼내 눈물을 훔치며 그리운 냄새를 맡았습니다. 파란 멜빵 바지. 밤새 바느질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옷이에요. 천을 사서 밤새 바느질했죠. 십자가 목걸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맞다, 목걸이는 동욱이가 차고 나갔습니다. 내 새끼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부모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파란 멜빵 바지와 십자가 목걸이가 20년 후에 결정적 증거가 될 거라는 것을. 1981년 5월 18일 사건 발생 다음 날 홍성경찰서에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되었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에서 베테랑 형사 3명이 내려왔습니다. 삼둥이 집단 실종. 전국적 관심사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은 먼저 북한 공작원 소행을 의심했습니다. 1981년은 냉전 시대였습니다. 북한의 대남 공작이 활발하던 때였죠. 삼둥이를 북으로 데려가 세뇌 교육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안가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혹시 배를 타고 북으로 갔을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흔적도 없었습니다. 더 현실적인 가능성은 인신매매단이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 아동 인신매매가 성행하던 시기였습니다. 아이를 유괴를 한 뒤에 몸값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고 고아원이나 보육원에 팔아넘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특히 건강한 남자아이인 삼둥이라면 더욱 몸값을 잘 받을 수 있었겠죠. 전국의 고아원과 보육원을 뒤졌습니다. 60여 곳. 하지만 삼둥이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을에는 이상한 괴담도 퍼졌습니다. 부자가 큰 사업을 앞두고 아이들을 제물로 바쳤대. 미신적인 이야기였지만
경찰은 주변 부유층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허탕이었습니다. 헷갈리는 증거들이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정할머니가 목격한 검은색 승용차. 당시 검은색 포니는 매우 흔한 차종이었습니다. 홍성군에만 100여 대가 넘었습니다. 일일이 차주를 조사했지만 의심스러운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건 사흘 전 마을 주민이 낯선 여자를 목격했습니다. 30 초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머리를 곱게 빗었더라고요.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을 보는 것 같았어요. 몽타주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특징이 너무 애매했습니다. 전국에 수만 명은 되는 인상착의였습니다. 당시 수사 기술의 한계는 명확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CCTV가 없었습니다. 시골 마을에는 더더욱 당연히 없었습니다. DNA 감식 기술은 1980년대 중반에야 개발되었기에 DNA 검사가 불가능했습니다. 지문 채취는 기술이 미비했습니다. 정할머니 집 마당을 조사했지만 명확한 지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5월 20일 정부는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500만 원. 당시 농촌 가구 평균 연소득이 240만 원이던 시절 500만 원은 거금이었습니다. 제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대전에서 삼둥이를 봤어요. 부산 고아원에 있다던데요. 형사들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고 성과가 미비하자 특별수사본부가 해체되었습니다. 이강훈 씨 부부는 매일 경찰서에 찾아갔습니다. 우리 애들 찾아주세요. 제발요. 하지만 경찰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형사의 눈빛에도 좌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건은 서서히 잊혀져 갔습니다. 경찰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하지만 1981년의 기술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사건은 미제 실종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20년이 흘렀습니다. 1981년 가을, 이강훈 씨 부부는 홍성을 떠났습니다. 아이들 흔적이 남은 집에서는 더는 괴로워서 살 수 없었습니다. 마당을 볼 때마다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새 아이가 놀던 모습, 파란 멜빵 바지를 입고 깔깔 웃던 얼굴. 박미선 씨는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습니다. 잠을 자도 악몽뿐이었습니다. 엄마, 어디가? 과자 줘. 엄마, 놀아줘. 꿈속에서 아이들이 엉엉 울었습니다. 미선 씨는 소리를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이강훈 씨는 술에 의존했습니다. 술을 마셔야 잠이 왔습니다. 술을 마셔야 아이들 생각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대전에서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박미선 씨가 주방을 맡았고 이강훈 씨가 홀을 봤습니다. 하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손님이 아이를 데리고 오면 눈물부터 났습니다. 3살짜리 아이만 봐도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가슴을 후벼 파는 느낌이, 자식을 잃은 그 서름이 엄마 아빠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어느덧 4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을 나이. 박미선 씨는 초등학교 앞을 지날 때마다 멈춰서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들이 저기 섞여 있지 않을까?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그리고 1990년, 10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중학생이 됐을 나이였습니다. 매년 5월 17일, 부부는 홍성의 옛집을 찾아갔습니다. 집은 팔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혹시 아이들이 집을 찾아올까봐 마당에 앉아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져도 기다렸습니다. 혹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혹시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하지만 들리는 건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1995년, 실종 아동 찾기 운동이 활발해질 무렵 TV 프로그램에서 실종 아동 특집을 방송했습니다. 손에 낡은 사진을 들고 파란 멜빵 바지를 입은 새 아이의 사진. 유일하게 남은 사진이었습니다. 동우가, 동현아, 동진아, 엄마야, 어디 있니? 카메라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여러 곳에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달려가 보면 모두 다른 아이들이었습니다. 2000년이 되고 DNA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었습니다. 이강훈 씨 부부는 희망을 가지고 즉시 DNA를 등록했습니다.
과학의 힘으로 아이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일치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20해가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23,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을 나이, 여자친구를 사귀고 결혼을 준비할 나이. 박미선 씨는 상상했습니다. 우리 동욱이는 어떤 직업을 가졌을까? 동현이는 어떤 사람과 사귀고 있을까? 막둥이 동진이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대전집 벽에는 사진 3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3살 때 찍은 사진을 확대한 것. 박미선 씨는 매일 아침 그 사진에 말을 걸었습니다. 잘 자니? 밥은 먹고 다니니?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계속 혼자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사건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너무 오래된 20해 전 이야기. 하지만 부모에게는 마치 어제 일 같았습니다. 20년이 흘렀지만 아픔은 여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해 9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2001년 9월, 서울 종로구 대학병원 특실, 72세 한영자 씨가 자궁암 말기로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 조병철은 2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사는 남은 시간이 한 달도 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한영자 씨가 급하게 경찰을 불렀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 형사 2명이 병실로 왔습니다. 1981년 5월, 충남 홍성에서 새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삼둥이 형제였어요. 제가 직접 키웠습니다. 고개를 떨구며 한영자 씨는 말했습니다. 지금 그 아이들은 어디 있습니까? 다 컸어요. 23입니다. 조성민, 조성훈, 조성우. 제가 사랑하는 아들들이에요. 한영자 씨가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주소가 적혀 있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옷장 맨 아래 상자에 옷이 있어요. 아이들이 입고 온 옷. 20년 동안 버리지 못했어요. 형사가 옷장을 여니 낡은 종이 상자 하나가 나왔습니다. 천천히 열어보았습니다. 멜빵 바지 3벌. 빛이 발에 있었지만 형태는 그대로였습니다. 상자 바닥에 작은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은사슬에 매달린 은빛 십자가 목걸이. 작은 십자가. 아이들이 그걸 차고 있었어요. 한영자 씨가 울었습니다. 버려야 하는데 버릴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의 증표니까 언젠가 누군가 찾아와 들킬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날 오후, 경찰은 세 청년을 찾아갔습니다. 조성민, 23, 대기업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조성훈, 23, 대학원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조성우, 23,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세 형제는 모두 정상적으로 멋지게 성장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조성민이 물었습니다.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한영자 씨에 대해 아는 게 있습니까? 저희 어머니이신데요. 지금 병원에 계세요. 혹시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세 형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거든요. 형사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1981년 충남 홍성에서 삼둥이 형제가 실종된 사건을 아십니까? 저희가 그 아이들이라는 겁니까? 세 형제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다음 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 샘플 채취가 시작되었고 세 형제의 구강 상피세포를 대전에 있는 이강훈, 박미선 부부의 샘플과 대조했습니다. 2001년 당시 DNA 검사는 일주일 정도 걸렸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성민은 이동욱, 조성훈은 이동현, 조성우는 이동진. 20년 만에 신원이 확인된 것입니다. 셋 다 친자가 맞습니다. 세 형제는 충격에 빠져 당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한영자 씨가 침대에 누운 채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저희가 납치된 아이들이었다니. 그럼 진짜 부모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대전에 계신다. 20년 동안 너희를 찾고 계셨어. 세 형제는 멍하니 있다가 그 자리에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20년간 알고 있던 자신들의 정체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한영자 씨를 본격 조사했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데려오게 되었습니까? 한영자 씨의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요. 몇 년 동안 노력했지만 유산되거나 아이가 들어서지 못했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저를 구박했어요. 시댁에서도 무시당했죠. 친정에서도 못난이 취급받았어요. 그래서요. 1981년 봄에 한 사람을 만났어요. 중개인이었죠. 건강한 남자아이 셋을 줄 수 있다고 했어요. 얼마를 주었습니까? 2,500만 원. 형사가 놀랐습니다. 1981년 당시 2,500만 원. 강남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물려받은 재산을 다 썼어요. 집도 팔았고요. 그 중개인의 이름은요? 김철수라고 했어요. 하지만 가짜 이름일 거예요. 어떻게 아이들을 데려왔습니까? 5월 17일 그 사람이 홍성으로 데려갔어요. 마을을 보여주면서 저 집 아이들이라고 했죠. 한영자 씨가 눈을 감았습니다. 사흘 전에 혼자 마을에 갔었어요. 아이들을 미리 보고 싶은 마음에요. 현장에 나왔던 증언처럼 낯선 여자의 배회. 그게 바로 한영자 씨였습니다. 그날 아침 부모가 나간 사이 남자 둘이 아이들을 차에 태웠어요. 옆집 할머니가 말리려다 맞았고요. 당신도 함께 있었습니까? 차 안에 있었어요. 아이들을 받아 안았죠. 새 아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엄마를 찾으며 엉엉 울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미 돈을 다 준 뒤였어요. 정상적인 입양이 아니라는 걸 저도 알았지만 아이에 대한 갈망에 돌이킬 수가 없었죠. 저도 그땐 정말 간절했어요. 한영자 씨가 울었습니다. 경찰은 한영자 씨가 말한 중개인 김철수를 추적했습니다. 1981년 당시 신문 광고를 뒤졌습니다. 아이 입양 상담 불임 부부 희망 같은 수상한 광고들. 하지만 20년 전 기록이라 대부분 소실되어 있었습니다. 한영자 씨의 추가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철수는 40대 남자였어요. 키가 크고 목소리가 낮았죠. 서울 용산에서 만났어요. 경찰은 1981년 전후 비슷한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1978년부터 1982년까지 전국에서 아동 실종 사건이 60여 건이나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미제로 남았습니다. 부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검은색 승용차가 나타난 흔적 없는 실종. 패턴이 비슷했습니다. 대규모 인신매매 조직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범들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김철수로 추정되는 인물. 1990년 간암으로 사망. 한영자 씨만이 유일한 생존 관련자였습니다. 9월 20일 경찰은 대전의 이강훈, 박미선 부부에게 전화했습니다. 찾았습니다. 새 아들을 찾았습니다. 전화를 받은 박미선 씨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20년을 기다린 끝에 들은 소식이었습니다. 이강훈 씨가 전화기를 이어받았습니다. 눈물로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고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애들 어디 있어요? 서울에 있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부부는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20해를 기다린 끝에 들은 소식이었습니다. 2001년 9월 22일 서울의 한 호텔 회의실. 20년 만에 가족 상봉이 준비되었습니다. 세 형제는 복잡한 마음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조성민이 중얼거렸습니다. 20년을 조성민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태어났을 때의 이름은 이동욱이었습니다. 어느 쪽이 진짜일까요? 조성훈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를 납치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밤새 간호해 주시고 학교 운동회마다 오셨어요. 도시락을 매일 싸주셨죠. 조성우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제 병원에 갔었어요. 어머니가 우셨어요.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세 형제는 모두 울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이강훈 씨와 박미선 씨가 들어왔습니다. 54과 50살. 하지만 20년의 세월이 부부를 훨씬 더 늙게 만들었습니다. 박미선 씨가 세 청년을 보았습니다. 키가 크고 건강한 청년들. 3살 때 헤어진 아이들이 이제는 의젓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동우가 박미선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현아, 동진아.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3살 때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야. 엄마. 박미선 씨가 울부짖었습니다. 세 아들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하지만 재회의 기쁨도 잠시 현실은 복잡했습니다. 세 청년은 조금은 어색했죠. 3살 때 헤어져. 어릴 때 기억이 없었으니까요. 친부모님이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형제에게 한영자는 20년간 어머니였고 이상훈 부부는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DNA는 일치했지만 마음은 아직 닿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어릴 때 기억이 전혀 없어서 조성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미선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알아가면 돼.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 새 아이가 파란 멜빵 바지를 입고 있는 사진. 마당에서 웃고 있는 모습. 이게 너희 마지막 사진이야. 세 형제가 사진을 보았습니다. 어렴풋이 익숙한 느낌.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박미선 씨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경찰이 돌려준 멜빵 바지 3벌. 이 옷 내가 만든 거야. 천을 사서 밤새 바느질했어. 너희 셋이 똑같은 옷 입고 다니면 너무 귀엽고 예뻤거든. 박미선 씨의 손가락이 옷을 쓰다듬었습니다. 여기 이 부분 봐. 바느질이 삐뚤삐뚤하지? 밤새 졸면서 만들어서 그래. 조성우가 옷을 만졌습니다. 빛이 바랜 파란색 천. 20년이 지났지만 형태는 남아 있었습니다. 이강훈 씨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십자가 목걸이. 동우가 내가 차고 있던 거야. 교회에서 내가 태어났을 때 준 선물이지. 조성민이 목걸이를 받았습니다. 작은 은빛 십자가. 왠지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했어. 하지만 너희 셋만 보면 행복했지. 우리는 매일 기도했어. 삼둥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박미선 씨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장에 갔다 왔더니 너희가 없었어. 신발만 가지런히 놓여 있더라. 20해 동안 매일 너희 생각했어. 밥 먹으면서도 잠잘 때도. 혹시 어디서 아프진 않을까? 배고프진 않을까? 이강훈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장에 데려갔어야 했는데. 조성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부모님 잘못이 아니에요. 조성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를 이렇게 키워주신 분도 있어요. 한영자. 20년간 어머니였던 분이요. 박미선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경찰한테 들었어. 미워하세요? 박미선 씨가 한참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미워해야 하는데 미워할 수가 없어.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너희를 친자식처럼 사랑으로 키워줬잖아. 건강하게, 훌륭하게. 나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세 형제가 놀랐습니다. 진짜요? 용서하세요? 20년 동안 미칠 것 같았어. 너희 어디서 뭐 하나, 혹시 다치진 않았나? 그런데 너희가 건강하게 자랐잖아. 대학도 나오고 좋은 직장도 다니고. 눈물 범벅인 얼굴로. 박미선 씨가 웃었습니다. 그 사람도 아이를 원했던 거잖아. 나처럼. 방법이 잘못됐지만 마음은 진심이었을 거야. 그날 오후 세 형제는 한영자 씨 병실로 갔습니다. 박미선 씨와 함께. 한영자 씨는 놀랐습니다. 박미선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한영자 어머님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한영자 씨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도 엄마예요. 아이를 원하는 마음 알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마음에 맺히는지. 두 어머니가 손을 잡았습니다. 한 명은 낳아준 어머니, 한 명은 키워준 어머니. 세 형제는 그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복잡한 인연이었습니다. 범죄로 시작된 관계. 하지만 사랑도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미움이 아니라 용서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때로는 피보다 더 깊고 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2001년 9월 25일 검찰은
한영자 씨를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로 기소했습니다. 한영자 씨의 완전한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결혼하고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었어요. 병원을 다녔지만 소용없었죠. 한영자 씨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구박했어요. 아이도 못 낳는 여자라고. 시댁에서는 이혼하라고 했고요. 친정 식구들도 저를 못난이 취급했어요. 1970년대 후반 한국 사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사람 구실을 못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매일 울었어요. 제 존재 가치가 없는 것 같았죠. 입양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절차가 복잡했어요. 시간도 오래 걸렸고요. 시댁에서는 반대했어요. 남의 자식은 안 된다고. 그러다 중개인을 만난 겁니까? 네.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고민하다가 남편 조병철과 상의했습니다. 그 사람도 아이를 원했어요. 대를 이어야 한다고 했죠. 돈은 마련해 본다고 했어요. 남편이 물려받은 재산을 털었습니다. 그렇게 삼둥이를 데리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새 아이의 이름을 바꾸고 출생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친척 아이를 맡아 키운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지옥이었어요. 아이들이 계속 엄마를 찾았거든요. 밤마다 울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은 적응했습니다. 한영자 씨도 진심으로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제 배로 낳은 친자식처럼 아꼈어요.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교육을 시켰어요. 대학까지 보냈죠. 남편 조병철은 1999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기 직전 한영자 씨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언젠가는 들킬 거요. 죽기 전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고백하고 가시오. 하지만 한영자 씨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자궁암 말기 판정을 받고 이제 더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죽기 전에 진실을 밝혀야 했어요. 아이들에게도 친부모님에게도. 10월 1일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한영자 씨의 병세는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재판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미선 씨가 탄원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한영자 씨를 용서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워주셨습니다. 처벌보다는 평안한 임종을 바랍니다. 세 형제도 탄원서를 냈습니다. 두 어머니는 우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합니다. 어머니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범죄는 명확했지만 상황이 특수했습니다. 법원은 고민 끝에 결국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한영자 씨는 법정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2001년 10월 8일 한영자 씨는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 세 아들과 이강훈, 박미선 부부 모두가 병실에 있었습니다. 정민아, 정훈아, 정우야. 한영자 씨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아니, 동우가, 동현아, 동진아. 진짜 이름으로 불러야겠구나. 세 형제가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너희 인생을 빼앗아서. 친부모님께도 정말 미안합니다. 박미선 씨가 한영자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한영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어머니 아버지께도 잘하고. 우리 새끼들 엄마가 너무 사랑한다. 오후 3시 23분 한영자 씨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세 형제와 이강훈 부부 모두 울었습니다. 세 아들과 친부모 모두 참석한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편히 쉬세요. 저희들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세 형제가 함께 말했습니다. 2002년 세 형제는 법적으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한영자 씨가 지어준 이름도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두 어머니를 모두 기억하기 위해서 이강훈, 박미선 부부는 대전 집을 팔고 서울로 이사했습니다. 아들들 가까이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잃어버린 20년을 채워나갔습니다. 매년 10월 8일 한영자 씨 기일 가족 모두가 모여 그녀를 추모했습니다. 복잡한 인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두 어머니를 모두 사랑합니다.
세 형제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세 형제는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손주들도 태어났고 이강훈, 박미선 부부는 70대가 되었습니다. 2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요. 아들들도 찾고 손주들도 보고. 박미선 씨 가족들은 모든 실종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해를 기다린 부모, 20해를 숨기고 산 어머니, 그리고 두 어머니 사이에서 자란 세 아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이를 원하는 마음이 얼마나 절실하면 범죄까지 저지르게 될까요? 1970년대, 1980년대 한국 사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하지만 그 고통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만들어도 될까요? 박미선 씨는 20년을 울었습니다. 한영자 씨는 20년을 두려워했습니다. 세 아들은 20년간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분노가 아니라 용서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로 맺어진 관계일까요? 아니면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일까요? 범죄자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용서해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이 가족은 보여주었습니다. 용서가 미움보다 강하다는 것을, 사랑이 분노보다 아름답다는 것을. 그리고 기억하세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던 박미선 씨의 말. 20년 후 그 선물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홍영웅의 사건 파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미제 사건을 다시 세상으로 끌어내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